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하여 북한이 지금 붕괴 일보 직전입니다. 리준혁이 사라졌습니다. 암호화폐 150억도 없어졌습니다. 작년 북한이 해킹으로 번 돈 2조 원, 미사일 20발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줄을 쥐고 있던 17살 천재 해커가 150억 암호화폐를 들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더 치명적인 건 이겁니다. 이제 북한 해킹 다 막아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거니까요. 현재 북한 사이버전 부대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북한 최고 기밀이 공개됩니다. 저는 리준혁입니다. 제가 15살에 미국 정부 서버를 해킹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그것도 김정은이 직접 지켜보는 앞에서 말이죠. 6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탈취한 날, 저는 북한 역사상 최연소 사이버전 영웅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때 훔친 비트코인의 일부를 가지고 서울에서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모든 건 제가 10살 때 시작됐습니다. 평양 만경대구역에서 평범하게 살던 저희 집에 어느 날 보위부 요원들이 찾아왔어요. 리준혁 학생을 데리러 왔습니다. 어머니가 창백해지셨죠. 우리 아들이 무슨 잘못이라도? 잘못이 아니라 너무 잘해서 온 겁니다. 요원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 중 논리력 테스트 1등입니다. 특별 선발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금성정치군 사대학 부설 사이버전 영재학교로 가게 됐죠. 겉으로는 평범한 건물이었지만 지하 3층부터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서버실이 끝없이 이어졌고 최신 컴퓨터들이 즐비했어요. 동무들, 이제부터 너희는 키보드로 싸우는 전사다. 입학식 날 교장이 말했습니다. 총알 대신 코드를 쏘고 폭탄 대신 바이러스를 뿌릴 것이다. 처음 몇 달은 기초 프로그래밍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남들보다 빨리 습득했죠. 특히 암호 해독과 시스템 취약점 찾기에 재능을 보였습니다. 준혁이는 타고났어. 담당 교관 최대령이 감탄했죠. 12살에 이런 실력이라니. 2년 후 첫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남한은행 서버 침투 작전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코드를 입력했죠. 방화벽을 우회하고 백도어를 설치하고 관리자 권한을 탈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들어갔습니다. 제가 외치자 작전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진짜 전환점은 15살 때였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프로젝트. 작전명 번개 5호. 이번 목표는 크다. 최대령이 브리핑했습니다. 성공하면 원수님께서 직접 포상하실 거다. 석 달간 준비했어요. 거래소 직원들의 이메일을 분석하고 소셜 미디어를 뒤지고 가짜 링크드인 프로필까지 만들었죠. 그러다 찾아낸 약점. 한 직원이 회사 노트북으로 개인 이메일을 확인한다는 것. 피싱 메일을 보냈습니다. 긴급 보안 업데이트 필요라는 제목으로. 그가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제 트로이 목마가 시스템에 침투했죠. 이틀 뒤 새벽 3시 거래소가 시스템 점검을 하는 시간. 보안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이었죠.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았습니다. 하설렛 접근, 프라이빗 키 추출, 트랜잭션 생성, 그리고 전송 완료. 12,000 비트코인. 작전실이 난리가 났어요. 6억 달러. 북한 1년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검은 벤츠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리준혁 동무, 따라오시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설마 내가 실수한 게 있나? 하지만 차는 평양 중심가로 향했고 류경호텔 최상층 특별실로 안내됐습니다. 문이 열리자 김정은이 서 있었어요. 우리의 어린 영웅이 왔구나. 그가 팔을 벌리며 다가왔습니다. 15에 미제의 금고를 털다니. 원수님, 영광입니다. 제가 떨면서 인사했어요. 너가 가져온 비트코인으로 우리는 원유를 살 수 있게 됐다. 김정은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 같은 전사가 1000명만 있으면 미국을 무릎 꿇릴 수 있어. 그날 저는 김일성 청년형 예산과 평양 시내 40평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김책공대 학장이 됐고 어머니는 의학연구원 원장이 됐죠. 14살 여동생 소연이도 영재학교에 특별 전형으로 들어갔습니다. 학교로 돌아오니 영웅 대접이었어요. 준혁이가 미국을 털었다. 동기들이 환호했죠. 특별 대우도 시작됐습니다. 개인 연구실, 무제한 인터넷 사용권, 심지어 해외 프로그래밍 사이트 접속도 가능했어요. 물론 감시는 있었지만요. 준혁 동무는 이제 1.2.1국 정예 요원이다. 최대령이 새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정찰총국 1.2.1국, 북한 최고의 사이버전 부대였죠. 매일 새로운 임무가 떨어졌어요. 한국 국방부 해킹, 일본 금융기관 침투, 동남아 암호화폐 거래소 공격. 성공할 때마다 포상이 쏟아졌죠.
하지만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훔친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됐거든요. 핵무기 부품, 김정은 별장 건설, 간부들의 벤츠 구입. 이게 정말 인민을 위한 일일까? 어느 날 밤 혼자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의심은 금방 지워버렸습니다. 나는 조국의 전사니까 원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런데 1년 뒤, 제 생각을 완전히 뒤집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해킹 작업을 하던 중 실수로 잘못된 서버에 접속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에 미국 국방부 서버를 스캐닝하고 있었습니다. 보안 취약점을 찾는 루틴 작업이었죠. 그런데 실수로 잘못된 IP 주소를 입력했어요. 손가락이 미끄러져 숫자 하나를 잘못 쳤는데 그게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화면에 낯선 서버가 떴어요. 보위부 내부망이었습니다. 순간 얼어붙었죠. 이건 접근하면 안 되는 곳인데.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어요. 우리를 감시하는 그들의 시스템은 어떻게 생겼을까? 조심스럽게 들어가 봤습니다. 놀랍게도 보안이 허술했어요. 아마 내부망이라 외부 침입을 예상 못했나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견한 폴더 하나. 1.2.1국 요원 해외 활동 감시. 클릭했더니 충격적인 문서들이 쏟아졌습니다. 해외로 파견됐다가 실종된 해커들의 명단. 제가 아는 선배들 이름이 수두룩했어요. 그들은 임무 중 사망이 아니라 탈북 시도로 처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 폴더였어요. 비트코인 착복 의심자 명단. 거기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리준혁 감시 등급 3. 최근 해킹한 비트코인 중 0.1% 행방 불명. 정밀 조사 필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분명 모든 비트코인을 당해 바쳤는데. 아, 맞다. 한 달 전 시스템 오류로 전송이 지연됐던 게 있었죠. 나중에 다시 보냈지만 그들은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급하게 서버에서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접속 기록이 남았을 테니까요. 그날부터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보위부 요원들의 눈빛, 교관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 심지어 룸메이트의 행동까지 의심스러웠어요. 일주일 뒤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해킹 임무를 수행하던 중 보안 테스트를 위해 여러 프록시 서버를 거치다가 우연히 한국 사이트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카이스트 블록체인 연구실 홈페이지였습니다. 거기엔 놀라운 프로젝트들이 있었어요. 블록체인으로 의료 기록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 난민들의 신원을 보호하는 디지털 아이디, 개발도상국 농부들을 위한 금융 플랫폼. 같은 기술인데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돕는 데 쓰고 있네. 연구실 사진도 있었어요. 제 또래 학생들이 밝게 웃으며 노트북 앞에 모여 있었죠. 자유롭게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나누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모습. 나는 돈을 훔치는데 저들은 미래를 만들고 있구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자랑스러워했던 일들이 사실은 범죄였다는 걸. 제 재능이 파괴와 약탈에 쓰이고 있다는 걸. 다음 날 학교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선배 한 명이 밤사이 사라진 겁니다. 박진우 선배. 작년에 일본 거래소를 해킹했던 에이스였죠. 진우가 어디 갔는지 아는 사람. 최대령이 조회 시간에 물었어요.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신자는 이렇게 사라진다. 최대령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비트코인을 착복하려 했다가 걸렸다.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들이 나도 의심하고 있다면? 그날 밤 기숙사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해야 한다. 하지만 뭘? 일주일 뒤 뜻밖의 기회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주말에 집으로 오라고 하신 거예요. 집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이었고 여동생 소연이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준혁아, 산책 좀 하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대동강변을 걸으며 아버지는 주위를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보위부가 우리 집을 감시하고 있다. 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너가 최근에 이상한 서버에 접속했다고 들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아버지는 제 어깨를 잡으셨어요. 준혁아, 사실 아빠도 알고 있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아버지도요? 내가 만든 보안 시스템이 감시와 통제에 쓰인다는 걸 알면서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아버지가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셨어요. 작은 종이 쪽지였죠. 외우고 바로 없애라. 종이를 펼치니 숫자와 알파벳이 적혀 있었어요. 비트코인 지갑 주소와 프라이빗 키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험이다. 혹시 모를 때를 위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너가 해킹한 비트코인 중 일부를 따로 빼둔 거야. 아버지,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조용히 해. 언젠가 우리가 이곳을 떠날 때가 올 거다. 그때 필요할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 하지만 탈출이라니 정말 가능한 일일까? 학교로 돌아온 뒤 며칠이 지났을 때 두 번째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새로운 해킹 타겟을 조사하다가 발견한 문서. 한국 국정원이 작성한 북한 사이버전 요원 망명 유도 프로그램이었어요. 거기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121국 출신 탈북자에게 신변 보호와 함께 IT 기업 취업 지원, 보유한 암호화폐 자산 합법화 지원. 그들은 우리를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었죠. 문서 마지막에 있던 문장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당신의 재능은 파괴가 아닌 창조에 쓰일 자격이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제 재능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북한을 탈출한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특히 저처럼 국가 기밀을 아는 사람은 더욱 위험했죠. 그런데 일주일 뒤, 기회가 왔습니다. 중국에서 열리는 국제 해킹 방어 대회에 북한 대표로 선발된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사이버 보안 기술 교류였지만 실제로는 각국의 해킹 실력을 과시하는 자리였죠. 준혁 동무가 우리의 자랑을 세계에 보여줄 거야. 최대령이 말했어요. 물론 감시 요원이 동행하겠지만 감시 요원이라. 하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출발 전날 밤 아버지가 다시 찾아오셨어요. 준비됐니? 아버지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떠나기 일주일 전 보위부의 감시가 노골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룸메이트가 제 컴퓨터 사용 기록을 확인하고 있었고 수업 시간엔 낯선 요원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준혁 동무,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네. 최대령이 어느 날 불러 세웠습니다. 대회 준비로 스트레스 받나? 아닙니다. 최상의 컨디션입니다. 제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야지. 우리의 에이스니까. 최대령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혹시 이상한 생각하지 않겠지? 당연합니다. 오직 조국의 영광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다른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중국에 있는 조선족 브로커와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고 어머니는 달러를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죠. 여동생 소연이도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오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소연이가 어느 날 밤 제 방에 찾아왔어요. 무슨 소리야? 아무 데도 안 가. 거짓말. 엄마가 매일 밤 우시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14살 소연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비밀이었죠. 소연아, 만약 우리가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다면 같이 갈래? 소연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오빠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갈게. 출발 사흘 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보위부가 급습 조사를 나온 거예요. 모두 나와. 요원들이 기숙사 문을 두드렸습니다. 짐 검사다. 제 노트북과 USB를 샅샅이 뒤졌어요. 다행히 의심스러운 건 없었지만 제가 숨겨둔 비트코인, 지갑 정보를 적은 종이를 찾을까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리준혁 동무, 요원이 제 앞에 섰어요. 최근에 이상한 사이트 접속한 적 있나? 임무 수행을 위한 타겟 서버만 접속했습니다. 정말인가? 요원이 제 눈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물론입니다. 요원들이 떠난 후 저는 화장실에서 종이를 변기에 버렸어요. 이미 외운 상태였지만 만약을 위해 다시 한번 되뇌었죠. 그 48자리 숫자와 알파벳이 우리 가족의 미래였습니다. 다음 날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같이 중국에 갈 감시 요원이 소개됐는데 악명 높은 김철진 대위였습니다. 탈북 시도자를 여러 명 잡아낸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죠. 리준혁 동무, 김 대위가 음산하게 웃었습니다. 중국에서 잘 부탁하네. 24시간 함께 할 거야. 24시간 감시라니 탈출이 가능할까? 그날 밤 아버지가 마지막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평양 시내 공원에서 만났어요. 대동강변은 감시가 심해서 더는 안전하지 않았거든요. 베이징 대회 마지막 날 밤 아버지가 속삭였습니다. 호텔, 화장실 창문, 새벽 3시, 김대위가 지키고 있을 텐데요. 그건 너가 해결해야 해. 아버지가 작은 병을 건네주셨어요. 수면제다. 저녁 식사 때 술에 타라. 가족은요? 우리도 같은 날 움직인다. 어머니는 의료봉사로 신의주에, 나는 학술 교류로 나서네. 소연이는? 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영재학교 음악 공연으로 해산에 간다. 모두 국경 지역이었어요. 각자 다른 루트로 탈출하는 계획이었죠. 베이징 선영호텔에서 만나자.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비트코인 지갑 비밀번호 기억하지? 네. 그게 우리의 새 삶을 위한 열쇠다. 출발 전날 김정은의 특별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리준혁 동무를 평양으로 부르신다. 또다시 류경호텔. 이번엔 김정은이 직접 격려했어요. 중국 놈들에게 우리의 실력을 보여줘라. 김정은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가 이기면 특별 보너스를 주겠다. 감사합니다, 원수님. 그런데 준혁이, 김정은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최근 이상한 소문이 들리더구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소문이신지. 너가 비트코인을 빼돌렸다는 소문. 김정은이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 절대 없습니다, 원수님.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김정은이 한참을 저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물론 믿지. 우리 준혁이가. 그럴 리 없지. 호텔을 나오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건가? 아니면 떠보는 건가? 집에 돌아와 가족과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행동해야 했어요. 집에도 도청 장치가 있을 테니까요. 준혁아, 중국 가서 잘하고 와. 어머니가 평소처럼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손은 떨고 있었죠. 소연아, 오빠 없는 동안 공부 열심히 해. 제가 동생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응. 오빠도 조심해. 소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참고 있었어요. 그날 밤, 가족이 모두 잠든 후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있었어요. 비트코인 지갑에 정말 돈이 있는지. 토르 브라우저를 켜고 몇 번의 우회를 거쳐 지갑에 접속했습니다. 잔액 312.7 BTC, 약 150억 원. 아버지가 정말로 해내신 거예요. 제가 해킹한 비트코인 중 일부를 조금씩 빼돌려 숨겨두신 거죠. 다음날 아침,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평양공항에서 김대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비됐나? 준혁 동무? 네, 완벽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평양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다시는 못 볼 풍경이겠죠. 베이징에 도착해서 호텔에 체크인했어요. 김대위는 제 옆방을 배정받았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보고해. 김대위가 명령했어요. 혼자 돌아다니면 즉시 평양에 보고한다. 알겠습니다. 대회 첫날, 저는 일부러 실력을 숨겼어요. 너무 빨리 끝내면 의심받을 테니까요. 하지만 다른 나라 참가자들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기술을 논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당신 실력이 대단하네요. 한국 참가자가 쉬는 시간에 다가왔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냥 독학입니다. 제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독학으로 이 정도라니 우리 회사에서 스카우트하고 싶을 정도네요. 농담으로 한 말이겠지만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삶이 가능할까? 둘째 날 밤, 김대위와 저녁을 먹었어요. 제가 중국 맥주를 주문했습니다. 대회도 거의 끝나가는데 한잔하시죠. 제가 권했어요. 그래. 수고했으니까. 김대위가 잔을 받았습니다.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주머니에 넣어둔 수면제를 꺼냈어요. 돌아와서 김대위가 다른 곳을 볼 때 재빨리 약을 탔죠. 30분 후 김대위가 졸기 시작했어요. 피곤하신가 봐요. 먼저 들어가서 쉬세요. 아니야. 내가 널 감시해야. 김대위가 비틀거렸어요. 방으로 돌아온 김대위는 5분 만에 골아떨어졌습니다. 새벽 2시 50분.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배낭에는 노트북과 여권, 그리고 속옷에 숨긴 비트코인 지갑 정보만 있었죠. 화장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3층이었지만 뛰어내릴 만했어요. 결단의 순간이었습니다. 화장실 창문 앞에서 5분간 망설였습니다. 3층 높이가 생각보다 아찔했거든요. 게다가 떨어지는 소리에 김대위가 깨면 끝이었죠. 하지만 새벽 3시가 되자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창틀을 잡고 몸을 밖으로 내밀었어요. 다행히 2층 에어컨 실외기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발을 디디고 내려갔죠. 실외기에서 1층 화단까지는 2m 정도. 뛰어내렸더니 발목이 삐끗했지만 참을 만했어요. 호텔 뒤편 골목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미리 외워둔 주소를 향해 뛰었어요. 베이징 선양호텔까지는 지하철로 30분 거리였지만 새벽이라 택시를 타야 했죠. 선양호텔. 중국어로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기사 아저씨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새벽에 젊은 동양인이 배낭 하나만 들고 나타났으니까요. 하지만 다행히 아무 말 없이 출발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따라오는 차가 있나? 김대위가 깨어났나? 보위부에 연락이 갔나? 20분쯤 지났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대위였어요.
받지 않았죠. 또 올렸습니다. 이번엔 평양 번호였어요. 그들이 벌써 눈치챈 건가? 선영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3시 40분이었습니다. 로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812호. 아버지가 알려준 방번호였죠. 노크를 했더니 즉시 문이 열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준혁아. 아버지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무사히 왔구나. 방 안에는 어머니와 소연이도 있었습니다. 모두 울고 있었어요. 어떻게 다 오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각자 다른 루트로 왔어. 아버지가 설명했어요. 엄마는 신의주에서 안록강을 건넜고 소연이는 해산에서 두만강을 건넜다. 나는 나선에서 배를 타고 왔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때 낯선 남자가 방 안쪽에서 나타났습니다. 40대 초반의 조선족이었어요. 저는 왕샤오밍입니다. 앞으로 당신들을 한국까지 안내할 사람이죠. 왕샤오밍은 한국 국정원과 연결된 브로커였습니다. 아버지가 비트코인으로 미리 계약금을 보냈다고 했어요. 일단 베이징을 떠나야 합니다. 왕샤오밍이 말했어요. 곧 중국 공안에 수배령이 내려질 거예요. 준비한 차가 밖에 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겼어요. 아니, 챙길 짐도 별로 없었죠. 각자 배낭 하나씩이 전부였으니까요. 호텔을 나와 검은색 SUV에 탔습니다. 왕샤오밍이 운전했고 우리 가족은 뒷좌석에 몸을 웅크렸어요. 우선 광저우로 갑니다. 왕샤오밍이 설명했어요. 거기서 다른 차로 갈아타고 윈난성으로, 그 다음엔 라오스 국경을 넘을 거예요. 3000km의 대장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차가 베이징을 빠져나갈 때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왕샤오밍이 라디오를 켰습니다. 북한 해커 가족 실종, 중국 당국 수색 중.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벌써 뉴스에 났네요. 어머니가 불안해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예상했어요. 왕샤오밍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가짜 신분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가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중국 시민증과 여권이었죠. 사진은 우리 것이었지만 이름은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왕젠밍이 됐습니다. 8시간을 달려 허난성의 한 휴게소에 들렀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차에서 내렸는데 TV에서 우리 얼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북한 국가 기밀 절취 혐의, 추적 중, 빨리 타요. 왕샤오밍이 재촉했어요. 다시 출발한 지 2시간쯤 지났을 때 경찰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침착하세요. 왕샤오밍이 속도를 줄였어요.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경찰이 차를 세웠습니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왕샤오밍이 준비한 서류를 건넸어요. 경찰이 우리를 하나하나 쳐다봤습니다. 특히 저를 유심히 봤어요. 어디 가십니까? 광저우 친척 결혼식에 갑니다. 왕샤오밍이 대답했어요. 경찰이 뒷좌석을 들여다봤습니다. 소연이가 떨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소연이를 꼭 안았죠. 애가 참을미가 심해서요. 어머니가 중국어로 더듬거렸어요. 긴장된 몇 초가 지난 후 경찰이 서류를 돌려줬습니다. 가세요. 검문소를 통과한 후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광저우에 도착한 건 밤 11시였습니다. 왕샤오밍의 동료가 다른 차를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새로운 안내인이 말했어요. 이름은 리진룽이었습니다. 국정원. 아버지가 물었어요. 리진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준혁 씨의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차를 바꿔 타고 다시 출발했어요. 이번엔 윈난성을 향했습니다. 산악지대라 길이 험했죠. 새벽 3시쯤 소연이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아파요. 소연이가 울먹였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안 됩니다. 리진룽이 단호했어요. 병원에 가면 신원이 노출돼요. 아버지가 배낭에서 약을 꺼냈습니다. 다행히 해열제가 있었어요. 소연이에게 먹이고 계속 달렸죠. 윈난성 국경 마을에 도착한 건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거기서 또 다른 조선족 안내인을 만났어요. 내일 새벽 라오스로 넘어갑니다. 그가 말했어요. 정글을 통과해야 하니 준비하세요. 그날 밤은 허름한 여인숙에서 잤습니다. 내 식구가 한 방에서 쪽잠을 잤죠. 준혁아. 아버지가 속삭였어요. 비트코인 지갑 비밀번호 아직 기억하지? 네. 혹시 우리가 헤어지게 되면 그걸로 살아가라. 무슨 말씀이세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 말씀이 불길한 예감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 4시, 안내인이 깨웠어요. 출발합니다. 국경까지는 도보로 1시간. 철조망을 넘고 개울을 건너 라오스 땅을 밟았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제 반은 왔습니다.
리진룽이 말했어요.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면 됩니다. 하지만 정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진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라오스 정글에 들어선 지 3시간째 우리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습도가 90%를 넘었고 모기와 거머리가 달라붙었어요. 소연이는 거의 실신 직전이었죠. 조금만 더 가면 안전가옥이 있습니다. 현재 안내인이 말했어요. 그는 몽족이었는데 탈북자들을 여러 번 도운 경험이 있다고 했죠. 안전가옥은 정글 한가운데 있는 작은 오두막이었습니다. 전기도 없고 물도 없었지만 최소한 지붕은 있었어요. 여기서 이틀을 기다려야 합니다. 리진룽이 설명했어요. 태국 국경 순찰대의 교대 시간을 노려야 하거든요. 그날 밤 리진룽이 위성 전화를 꺼냈습니다. 서울과 통화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한국 국정원 요원이었어요. 리준혁 씨와 통화하고 싶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한국말이 들렸습니다. 준혁 씨, 안녕하세요. 김태성 요원입니다. 무사히 오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준혁 씨가 가진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1219의 해킹 기법과 타겟 리스트요. 그리고 김 요원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비트코인 지갑도 확인됐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먼저 제안하려던 겁니다. 그 비트코인 합법화해 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북한이 훔친 돈이지만 준혁 씨 가족이 자유를 찾는 대가로 치러야 했던 것이죠. 한국 정부가 보호하겠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봐주는 거였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김 의원이 계속했어요. 한국에 와서 북한 사이버전 부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버 보안 강화에 협력해 주세요. 당연히 그러겠습니다. 좋습니다. 태국 국경을 넘으면 우리 요원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코드명은 비트코인입니다. 통화가 끝난 후 가족들에게 내용을 전했어요. 모두 안도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죠. 이틀째 새벽 드디어 출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태국 국경까지는 8km. 정글을 뚫고 강을 건너야 했어요. 출발한 지 2시간쯤 지났을 때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오스 군대다. 안내인이 소리쳤어요. 뛰어. 우리는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정글의 덩굴과 가시에 찔리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강이다. 앞에 메콩강 지류가 나타났습니다. 폭은 50m 정도였지만 물살이 거셌어요. 헤엄쳐서 건너야 해. 리진룽이 외쳤어요. 소연이는 수영을 못해요. 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소연이를 등에 업었어요. 내가 데리고 갈게. 우리는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물살이 너무 강해서 계속 떠내려갔어요. 아빠, 소연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아버지가 필사적으로 헤엄쳤지만 점점 뒤처졌습니다. 제가 되돌아가려 하자 리진룽이 막았어요. 안 돼. 다 죽어.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로프가 날아온 거예요. 태국 국경수비대였습니다. 아니, 한국 국정원이 미리 협조를 구해둔 거였죠. 로프를 잡고 하나둘 강을 건넜어요. 아버지와 소연이도 무사히 건너왔습니다. 모두 탈진해서 쓰러졌어요. 코드명, 태국 군인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비트코인, 제가 외쳤어요. 군인이 무전을 쳤더니 곧 지프차가 왔습니다. 차에는 한국 국정원 요원들이 타고 있었어요. 리준혁 씨 가족이시죠? 한 요원이 한국말로 물었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우리는 태국 이민국 수용소가 아닌 비밀 안전가옥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먹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내일 방콕으로 이동합니다. 김태성 요원이 직접 와서 설명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임시 여권을 발급받고 모레 서울행 비행기를 탈 예정입니다. 정말 끝난 건가요? 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네. 이제 정말 안전합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비트코인 지갑에 접속해서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312.7 BTC. 한국 돈으로 150억이 넘는 금액이 그대로 있었어요. 준혁 씨, 김 의원이 다가왔어요. 그 비트코인, 한국에 도착하면 합법적인 자산으로 전환해 드립니다. 세금을 내야 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준혁 씨 가족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신 약속 지켜주세요. 북한 해킹 기법 모두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방콕으로 이동했고 한국 대사관에서 임시 여권을 받았어요. 여권에 찍힌 대한민국 국장을 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유를 찾은 거구나.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뉴스가 나왔어요. 북한 최정예 해커 가족 한국 망명, 150억 원 상당 비트코인 소지.
우리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거죠. 비행기에 오르기 전 소연이가 물었어요. 오빠, 이제 우리 진짜 자유로운 거야? 응. 이제 네가 하고 싶은 거 뭐든 할 수 있어. 그럼 나도 프로그래밍 배우고 싶어. 오빠처럼? 그래. 하지만 이번엔 사람을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방콕의 불빛이 멀어졌어요. 4시간 후면 인천에 도착할 거예요. 새로운 삶이 기다리는 곳에. 준혁아,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해냈다. 네, 아버지. 너의 실력이 이제는 선한 일에 쓰일 거야. 그때 기장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대한민국 영공에 진입합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소연이는 잠들어 있었고요. 저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비트코인 지갑 프라이빗 키를 적어둔 종이였죠. 이제는 필요 없었어요. 한국 정부가 지켜주기로 했으니까 종이를 찢어버렸습니다. 150억. 그 돈으로 우리는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유였습니다. 내 재능을 내가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는 자유.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인천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수많은 불빛 하나하나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겠죠. 이제 우리도 그 중 하나가 될 거예요. 인천공항에 착륙한 순간부터 모든 게 영화 같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 국정원 요원들이 우리를 특별 통로로 안내했어요. 일반 입국 심사가 아닌 별도의 룸으로 갔죠. 리준혁 씨 가족,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위 관계자가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국정원 북한이탈 주민보호센터 센터장 박진섭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석 달간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준혁 씨는 특별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요. 특별 프로그램이라니? 준혁 씨의 해킹 실력과 정보가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일주일의 사흘은 국정원에서 디브리핑을 받으셔야 해요. 디브리핑.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었죠. 공항을 나와 정부가 준비한 차를 탔어요. 서울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높은 빌딩, 화려한 간판,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 와, 진짜 많이 다르다. 소연이가 감탄했어요. 임시 숙소는 서울 외곽의 아파트였습니다. 작지만 깨끗했고 무엇보다 우리만의 공간이었어요. 이제부터 여기가 집입니다. 박 센터장이 말했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첫날 밤, 우리는 한국 TV를 봤어요. 뉴스에서 우리 이야기가 나왔죠. 북한 천재 해커 가족 극적 탈북. 암호화폐 150억 원 소지. 우리가 유명인이 됐네. 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다음 날부터 바쁜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오전엔 하나원에서 한국 사회 적응 교육, 오후엔 국정원에서 디브리핑, 121국의 조직 구조부터 설명해 주세요. 조사관이 노트북을 켰어요. 저는 아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해킹 기법, 타겟 리스트, 심지어 동료들 이름까지. 배신자 같았지만 이게 새 삶을 위한 대가였죠. 작년 미국 거래소 해킹. 어떻게 했습니까? 피싱 메일로 시작했어요. 직원 한 명이 하나하나 설명할 때마다 과거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자랑스러웠던 일들이 이제는 부끄러웠죠. 일주일 후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준혁 씨, 한국금융보안원에서 일해보실 생각 없습니까? 박 센터장이 물었어요. 저를요? 북한 해킹을 막는데 준혁 씨보다 적임자는 없죠. 그들의 수법을 가장 잘 아니까요. 고민됐어요. 과거를 활용해 선한 일을 할 기회였지만 동시에 과거와 완전히 결별할 수도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가족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가족회의를 했어요. 좋은 기회야. 아버지가 말했어요. 너의 재능을 제대로 쓸 수 있잖아. 하지만 계속 과거에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준혁아.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과거는 지울 수 없어. 하지만 그걸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는 있지.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달 후 비트코인 자산 합법화 절차가 완료됐어요. 세금으로 30%를 냈지만 여전히 100억이 넘는 돈이 남았죠. 이 돈으로 뭘 할까? 아버지가 통장을 보며 물었어요. 일단 집부터 사요. 어머니가 말했어요. 진짜 우리 집. 소연이 교육비도 필요하고. 저도 거들었어요. 그리고 일부는 탈북민들을 위해 기부하자. 아버지가 제안했어요. 우리도 도움받았으니까 강남에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곳이었죠. 소연이는 국제학교에 입학했고 어머니는 한국의사 자격증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보안 컨설팅 회사를 차렸죠. 저는 금융보안원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대학 진학을 준비했어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가 목표였죠. 석 달이 지났을 때 첫 월급을 받았어요. 북한에서는 월급이라는 개념조차 제대로 없었는데 내 노동의 대가를 받는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이걸로 뭐 살까? 통장을 보며 행복한 고민을 했어요. 어느 날 금융보안원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북한발로 추정되는 랜섬웨어 공격이 한국은행을 노린 거예요. 준혁 씨, 이 코드 스타일 익숙하지 않습니까? 코드를 분석해보니 제가 아는 패턴이었어요. 1219 3팀 스타일이었죠. 김철민이에요. 제 동기였죠. 이 부분 여기 버릇이 있어요. 제 분석대로 방어 시스템을 구축했고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대단합니다. 팀장이 감탄했어요. 준혁 씨 덕분에 수천억 원을 지켰어요. 처음으로 뿌듯했어요. 파괴가 아닌 보호, 공격이 아닌 방어. 이게 제가 원하던 일이었죠. 6개월이 지났을 때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특별전형에 합격했습니다. 탈북민 전형이었지만 실력으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해요. 오빠, 축하해. 소연이가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한국 학교에 잘 적응한 소연이는 이제 평범한 한국 학생 같았죠. 대학 입학식 날 캠퍼스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1년 전 평양 영재학교에서 김정은을 위해 코드를 짰던 내가 이제 서울대생이 됐다니. 리준혁 씨죠? 같은 과 학생이 다가왔어요. 뉴스에서 봤어요. 북한 해커셨다고. 네, 그랬었죠. 와, 대단해요. 나중에 해킹 기술 좀 가르쳐 주세요. 해킹이 아니라 보안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대학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 저는 특별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국제사이버보안 컨퍼런스에서 발표해 달라는 거였어요. 주제는 북한 해킹의 실체와 대응 방안. 준혁 씨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주최 측이 부탁했어요. 전 세계 보안 전문가들이 관심 있어 합니다. 무대에 서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이것도 제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과거를 통해 미래를 지키는 일이니까요. 발표 당일 300명이 넘는 청중 앞에 섰습니다. 한국인뿐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에서 온 전문가들도 있었어요. 저는 2년 전까지 김정은을 위해 코드를 짰습니다. 제가 말을 시작했어요. 하루에 14시간씩 해킹 기술을 연마했고 수십억 달러를 훔쳤죠. 청중이 숨죽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런 공격을 막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공유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1219의 해킹 기법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제로데이 공격, 워터링홀, 스피어 피싱, 모든 수법을 공개했죠.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쏟아졌어요. 질문도 많았습니다. 비트코인을 왜 선택했나요? 추적이 어렵고 국경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게 우리의 탈출 자금이 되기도 했죠. 발표 후 여러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심지어 블록체인 스타트업까지. 졸업 후 우리 회사 보안팀으로 오세요. 구글 관계자가 명함을 건넸어요.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구글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어요. 정말?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우리 아들이 구글에? 아직 결정한 건 아니에요. 졸업까지 2년 남았으니까요. 소연이가 끼어들었어요. 오빠, 나도 이제 프로그래밍 시작했어. 파이썬 배우는 중이야. 잘했어. 뭐 만들고 싶어? 의료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이요. 엄마 일 도와드리려고. 어머니가 미소 지었어요. 한국 의사 시험을 준비하시면서도 북한 의료 시스템과 한국 시스템의 차이를 연구하고 계셨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준혁아, 오늘 보위부에서 연락이 왔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이메일로 왔어. 가족들 사진과 함께. 아버지가 핸드폰을 보여주셨어요. 돌아오면 모든 걸 용서한다고. 사진 속엔 평양에 남은 친척들이 있었습니다. 협박이었죠. 무시하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돌아가지 않아요. 당연하지. 그냥 알려주려고. 아버지가 이메일을 삭제했어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다음 날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북한 해커들이 준혁 씨를 타겟으로 공격을 준비 중입니다. 김태성 요원이 경고했어요. 보안을 강화하세요. 그날부터 24시간 경호가 붙었습니다. 학교 갈 때도, 집에 올 때도 자유를 찾았지만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죠. 한 달 뒤 실제로 공격이 시작됐어요. 제 이메일로 정교한 피싱 메일이 왔고 집 와이파이가 해킹 시도를 받았죠. 1219 스타일이네요. 제가 코드를 분석하며 말했어요. 아마 김철민이 팀인 것 같아요. 공격을 막아내면서 동시에 역추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공격자 중 한 명이 제 후배 박정호였습니다. 채팅 메시지를 보냈어요. 정호야, 나 준혁이다.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배신자, 너도 나처럼 선택할 수 있어. 자유를 선택해. 난 조국에 충성한다. 대화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암호화된 이메일이 왔어요. 형, 어떻게 하셨어요? 정호였습니다.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았고 2달 뒤 정호도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국정원과 연결해준 덕분이었죠. 형 덕분에 살았어요. 정호가 한국에 도착해서 말했어요. 이제 너의 재능을 제대로 쓸 수 있을 거야. 시간이 흘러 대학 3학년이 됐을 때 저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프리덤 체인이라는 블록체인 기반 탈북민 지원 플랫폼이었어요. 탈북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사기당하는 일이 많아요. 제가 팀원들에게 설명했어요. 블록체인으로 투명하고 안전한 송금 시스템을 만들면 도움이 될 거예요. 6개월간 개발 끝에 플랫폼을 런칭했습니다. 첫 달에만 50명이 넘는 탈북민이 안전하게 송금받았어요. 졸업을 앞두고 저는 한국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입사를 결정했습니다. 구글도 좋지만 한국에서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우리 회사 비전이 뭔지 아세요? 면접에서 대표가 물었어요.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기술 혁신이죠. 맞아요. 준혁 씨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입사 첫날, 저는 새로운 명함을 받았어요. 리준혁, 블록체인 보안 팀장.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타이틀이었죠. 그곳에선 그저 김정은의 도구였지만 여기선 제 이름으로 일할 수 있었어요. 1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프리덤 체인이 UN 인도주의 혁신상을 받게 된 거예요. 파괴의 도구였던 기술을 구원의 도구로 바꾼 혁신적 사례라는 평가였습니다. 시상식장에서 트로피를 받으며 생각했어요. 5년 전 평양에서 김정은에게 표창받던 때와 너무나 달랐죠. 그때는 훔친 것에 대한 상이었지만 이번엔 베푼 것에 대한 상이었으니까요.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어요.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쓰는가예요. 저는 과거에 잘못된 방향으로 썼지만 이제는 올바른 방향을 찾았습니다. 자유가 준 가장 큰 선물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였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미국 FBI였어요. 리준혁 씨, 북한 랜섬웨어 공격 수사에 협조해 주실 수 있나요? 미국 병원 300곳이 동시에 랜섬웨어에 감염됐고 해커들이 비트코인 5,000개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코드 스타일을 보니 121국 2팀 같네요. 제가 분석 결과를 보고했어요. 리더는 아마 최강욱일 거예요. 제 선배였죠. FBI와 한국 국정원, 그리고 저를 포함한 합동팀이 구성됐습니다. 72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역추적했어요. 찾았다. 제가 외쳤어요. 중국 서버를 경유하지만 실제 명령은 평양에서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공격자를 막는 것보다 중요한 건 환자들의 데이터를 복구하는 거였죠. 다행히 저는 121국의 암호화 방식을 알고 있었어요. 복호와 키를 생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코드를 짜기 시작했어요. 48시간의 사투 끝에 성공했습니다. 300개 병원 모두 정상화됐고 환자들의 생명을 구했죠. 미스터 리, 당신은 영웅입니다. FBI 국장이 직접 전화했어요. 하지만 저는 영웅이 아니었어요. 과거의 죄를 조금씩 갚아가는 사람일 뿐이었죠. 그 사건 이후 저는 국제 사이버 보안 컨설턴트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유럽을 오가며 북한 해킹에 대응했어요. 어느 날 일본 도쿄에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데 누군가 불렀어요. 준혁아. 돌아보니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121국 시절 제 직속 상관이었던 최대령이었어요. 대령님? 이제 대령이 아니야. 나도 나왔어. 최대령도 탈북한 거였습니다. 중국을 거쳐 일본으로 망명했다고 했어요. 미안하다. 준혁아. 최대령이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너희들을 범죄자로 만들었어? 아니에요. 우리 모두 피해자였어요. 우리는 도쿄의 작은 술집에서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고민, 미래의 희망에 대해서요. 121국 출신이 벌써 20명 넘게 탈북했어. 최대령이 말했어요. 다들 너처럼 새 삶을 찾고 있어.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탈북 해커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코드 포 프리덤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탈북 해커들에게 윤리적 해킹과 보안 기술을 가르치고 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이었죠. 여러분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첫 수업에서 제가 말했어요. 도구로 이용당한 피해자였어요. 이제 그 기술로 세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기수 10명 중 8명이 한국 IT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창업을 했고요. 프로그램이 성공하자 정부 지원도 받게 됐어요.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에서도 후원을 했죠. 3년차가 됐을 때 저는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UN 사이버 안보 특별 자문관이 되어주세요. UN이었어요.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국제팀을 이끌어 달라는 거였죠. 가족과 상의했습니다. 네가 결정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넌 성인이고 너의 길을 갈 때야. 자랑스러워요, 오빠. 소연이가 말했어요. 이제 대학생이 된 소연이는 의대에 진학해 어머니의 길을 따르고 있었죠. 저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뉴욕 UN 본부로 출근하는 첫날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10년 전 평양에서 미국을 공격하던 소년이 이제 뉴욕에서 세계 평화를 지키는 일을 하게 됐다니. 미스터 리, 환영합니다. UN 사무차장이 악수를 청했어요. 첫 프로젝트는 디지털 실크로드 보안 이니셔티브였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과거에 공격했던 나라들을 이제는 보호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당신이 그 유명한 북한 해커였다고? 케냐 대표가 물었어요. 그랬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6개월 후 첫 성과가 나왔습니다. 아프리카 5개국이 우리 프로그램으로 랜섬웨어 공격을 막아냈어요. 밤에 맨해튼 아파트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불빛 가득한 뉴욕의 스카이라인. 자유의 상징 같았어요. 비트코인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50BTC만 남았어요. 나머지는 모두 기부했거든요. 탈북민 지원, 사이버 보안 교육, 그리고 북한 인권단체에. 돈이 목적이었다면 북한에 남았겠지. 제가 혼잣말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걸려온 영상통화였어요. 오빠, 나 의사시험 합격했어. 소연이가 환호했어요. 정말? 축하해. 이제 나도 사람 살리는 일 할 수 있어. 오빠처럼?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걸. 파괴자에서 보호자로, 도구에서 인간으로, 유엔에서 일한 지 2년.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더 직접적으로 북한 사람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서울 강남에 작은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디지털 브릿지라는 회사였죠. 표면적으로는 블록체인 보안 컨설팅 회사였지만 실제로는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일을 했어요. 형, 이거 위험하지 않아? 정우가 걱정했어요. 그도 이제 제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죠. 위험하지.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해. 우리는 위성 인터넷과 블록체인을 이용해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전송했습니다. 뉴스, 교육 자료, 그리고 탈북 방법까지. 어느 날 특별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121국 현역입니다. 도와주세요. 현재 121국에서 일하는 해커가 접촉해 온 거였어요. 그는 자신을 제로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암호화된 채널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왜 연락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형이 보여준 길을 따르고 싶어요. 자유를, 제로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탈출 루트, 자금, 그리고 한국 정부와의 연결까지. 3개월의 준비 끝에 제로는 탈북에 성공했고 그가 가져온 정보는 충격적이었어요. 북한이 AI를 이용한 새로운 해킹 기법을 개발 중이에요. 제로가 보고했습니다. 이 정보로 우리는 선제적 방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죠. 작년 말, 저는 MIT에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주제는 디지털 독재에서 디지털 민주주의로. 기술은 중립적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말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과 시스템은 중립적이지 않죠. 저는 같은 기술로 완전히 다른 두 삶을 살아봤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후회하는 게 있나요? 네, 많죠.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순 없어요. 과거를 바꿀 순 없지만 미래는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 날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이제는 매년 탈북 기념일에 모이는 게 전통이 됐죠. 벌써 7년이야. 어머니가 감개무량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종합병원 의사가 되신 어머니는 탈북민 무료 진료를 하고 계셨죠. 후회 안 해? 제가 물었어요. 단 한 번도. 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보안회사 대표가 된 아버지는 이제 업계에서 인정받는 전문가였죠. 오빠, 나 발표할 게 있어. 소연이가 말했어요. 뭔데? 나 세계보건기구에서 일하게 됐어. 북한 의료 지원 프로그램 담당자로. 우리 모두 놀랐어요. 소연이도 자기 방식으로 고향을 돕기로 한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비트코인 가격을 확인했어요. 하나에 8천만 원이 넘었더군요. 우리가 탈북할 때보다 많이 올랐어요. 이걸로 뭘 할까? 제가 혼잣말했어요. 결국 전액을 디지털 자유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디지털 독재 하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국제단체였죠.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다는 거였습니다. 파괴적 기술을 평화적 목적으로 전환한 상징적 인물이라는 추천 사유였어요. 수상하진 못했지만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UN 총회에서 연설할 기회를 얻은 겁니다. 주제는 사이버 공간의 인권. 10년 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 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제가 연단에서 말했어요. 오늘 저는 용서를 구하고 동시에 약속드립니다. 제 남은 인생을 디지털 평화를 위해 바치겠다고. 193개국 대표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준혁 선생님, 젊은 한국 학생이었어요. 저도 북한에서 왔어요. 작년에 탈북했죠. 선생님 이야기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뭘 하고 싶어요? 제가 물었어요.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처럼 세상을 바꾸는. 저는 제 명함을 건넸어요. 우리 회사로 오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그 학생의 눈빛에서 10년 전 제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더 많은 북한 청년들이 자유를 찾을 거라고. 그들의 재능이 파괴가 아닌 창조에 쓰일 날이 올 거라고. 지금까지 북한 천재 해커의 비트코인 탈출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김정은의 사이버 전사에서 세계 평화를 지키는 수호자로 변신한 리준혁 씨의 이야기. 150억이라는 비트코인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자유를 향한 열쇠였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지금도 북한에는 자신의 재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언젠가 선택의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기술은 파괴의 도구가 아닌 창조의 도구가 되어야 하니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북한의 진실을 모르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이 북한 청년들의 현실을 알아야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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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더풀이었습니다.